이번 시간은 제 109회 이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우리 회계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제품이나 제공품 등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회계. 자, 보통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원가회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요거는 경영자들이 하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아주 고급진 회계인데 의사결정, 각종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관리회계거든요. 첫 번째,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요거는 관리회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한다. 또 밑에 보이는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등등의 세무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요 두 개는 세무회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라고 하는데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가지고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 이용자이다. 네, 이런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겁나 제공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왜 제공할까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요. 자, 우리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겁나 제공해주는 게 회계라고 하는데, 자, 왜 제공해주죠? 바로 기업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주 투자자,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자, 주주가 투자자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이런 사람들. 주주는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돈 좀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재무회계가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재무회계는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해하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에는 단기,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만기 보유증권. 자, 일단 단기 매매주권은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즉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기 차익,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주권은 당조자산을 불과돼요. 맞아요. 얘는 당조자산. 그리고 얘랑 얘네 둘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조자산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이에요. 뭐 참고 그렇다. 그 다음에 기말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공정가액은 뭐 기말 현재 시가죠. 시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건 두 개죠. 단기 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호증권은 참고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 일단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고. 자, 1, 2, 3번 다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투자자산을 분리된다. 아니죠. 그래서 2번이랑 어차피 4번이 상충되는 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가라고 해놓고서 1번에 좀 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 같이 사온다는 거죠. 그때는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소원가를 결정한다. 맞아요. 요거는 뭐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땅을 건물과 같이 산다. 그러면은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건물의 장부가액과 토지의 장부가액을 결정을 해서 각각 분개를 해주는 것이죠. 맞고, 재고자산 취득원가에는 취득가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 틀렸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 등등은 겁나 차감을 해줘야죠.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차감을 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렸고요.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3, 4번 같은 얘기로 보이는데, 여러분 재고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평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바지를 사다 파는 회사인데, 자, 청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5만원에 사갔어요. 자, 기말이 됐는데 막 청바지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만원이 됐어요. 아, 이럴 때 평가 안 해요. 평가 안 하고 약간 보수주의적인 회계 처리라 그래서 안 좋을 때는 평가해요. 자, 청바지를 사람들이 하나도 안 입어요.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5만원을 힘들게 사왔는데 4만원밖에 안 돼요. 이럴 땐 평가해요. 그래서 자, 평가 손실 마이너스 만원이다. 이게 저가법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겁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시가를 장부가액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가가 4만원이 됐죠. 그래서 취득가액인 5만원보다 낮아졌으니까
4만원을 깎아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고, 저가법을 적용한 경우 발생한 차익은 마이너스 만원을 의미하는 거죠. 전부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맞아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가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겁나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산에다가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자, 취득 후에도 뭔가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취득 후 지출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돈을 들였는데 해당 자산이 좋아졌어요. 성능이 향상됐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든지 피난시설 설치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해당 자산인 건물로 처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금액도 적고 그냥 단순히 고쳐가지고 성능을 유지하는 것 정도, 뭐 기계장치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타이어 갈고 뭐 건물에 유리 갈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수선비. 자동차라면 차량 유지비를 가야 돼요. 어쨌든 자, 요거는 자산이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어? 자산 과속. 자, 1, 4번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웬 자본이에요? 비용인데 지금?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그럼 이익이 계산이 돼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자, 이익은 자본 계정 중에서,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의 금액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결론적으로는 자본, 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수선비라는 비용은 과대 계상됐죠. 비용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수선비를 처리했으니까, 자,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수익은 같은데 더 많이 빼니까 이익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본으로 유익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적게 계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 자체가 과소 계상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뜨고 얼마나 쉬워. 자, 5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렇지만 차근차근 풀면은 항상 쉽게 풀 수 있어요. 주식회사 재무는 자기 주식 200주,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에요. 자, 액면가액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액면에 기재된 금액이죠. 그래서 주식도 다 이 종이가 있죠. 종이는 주식이라고 안 부르고요,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권에, 자, 액면가액 5,000원짜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런 애를 한 주당 7,000원을 겁나 매입하여서 소각하였다. 소각은 요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주권을 찢어버려, 불태워버려. 자, 여러분들 소각이 다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맛있는 거, 튀겨서 먹으면 맛있어. 감자죠, 감자. 자본금의 감소를 줄여가지고 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자본금의 감소, 감자. 근데 이 자본금은 뭐예요? 액면가액이에요. 자본금의 정의 자체가 액면가액이거든요. 액면가액이요? 방금 얘기한 요 5,000원이 자본금이. 그래서 요런 주식을 내가 지금 사와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찢어버렸죠. 불태워버리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액면가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액면가액 5,000원만큼 사라져요. 또 한 주를 또 없애버리면 액면가액도 5,000원만큼 사라지고.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다, 없앤다 그러면 자본금, 여기 적혀있는 액면가액만큼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액면가액 감소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현재 자본잉여금의 감저차익 20만원을 계산하고 있다. 가지가지 한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뭘 생각해봐라. 그 우선상기를 생각해봐라. 자본 항목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상대방이 있으면 무조건 패 죽여야 돼. 일단 뒤에서 재무상표에 계산되는 감저차손익은 얼마인가, 이런 거 그냥 머릿속으로 풀려가지 말고 그냥 분기를 하세요. 그냥 일단 자기 주식 200주를 사오면서 7,000원 줬어요. 자, 뭘로 준지 모르니까 그냥 돈이라고 쓸게요. 돈 140만원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사왔으니까 늘어나야죠. 아니,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의 감소가 일어나요. 자, 자본금의, 자, 액면가액이 자본금의 정의이기 때문에 요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하는데, 액면가액 5,000원이죠. 곱하면은 250, 100만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비교해서 왼쪽이 40만원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감자 차손 40만원을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자 차익이라는 거는 자 대변이죠. 대변 항목이에요. 얘가 지금 장부에서 까불고 있어. 대변에 있어. 계속 까불어. 자, 그래서 상대방 계정을 원래는 감자 차손 40만원 분기하는 게 맞지만 상대방 계정이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대변으로 끌고 와서 패주게. 자, 그래서 야 감자 차익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가 아니라 자 차변으로 따라와 20만원만큼 얘를 수값 패주는 거예요. 패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원만큼은 자기 자신인 감자 차손으로 이렇게 분기를 추가로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감자 차익은 대변에서 까불고 있다가 요번에 패 죽여버려서 없어졌고, 자 상계에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손만 차변에 20만원 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나 매입 원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그리고 차손으로서 기부금이나 잡손실, 재해손실, 유용자산 처분 손실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고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 총액주의라서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각각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자산과 부채도 서로 상기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다. 4번이 틀렸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7번 문제.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제품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자 계약금 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계약금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돈만 주고 받은 거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서 돈 받으세요, 혹은 돈 드릴게요 해가지고 돈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사고 팔기 전이죠. 먼저 선자가 들어가요. 내가 지급했으면 뭐죠? 선금? 이거 뭐야? 자산, 부채? 자산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령했다 그러면 선수금, 먼저 수령했다 그러면 부채. 먼저 지급했으면 자산, 먼저 수령했으면 부채. 아주 쉽죠? 근데 내가 받았다. 선수금이구나. 지금은 선수금 상황이에요. 아래와 같이 겁나 도라이같이 회계 처리했다. 다음 중 서울의 재무지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일단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왜 당조예금이에요? 그죠? 타임 발행 수표잖아요. 제주가 발행한 거니까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아니죠. 자, 먼저 수령했어요. 선수금, 부채. 제품 매출은 수익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죠. 근데 부채로 해야 될 거를 안 했으니까 부채를 적게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수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은 과대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비슷한 문제가 두 번 나왔네요. 당좌자산 과소계산. 자, 당좌자산 관련된 건 없어요. 지금 뭐 당좌예금이나 현금으로 바꾼 거는 당좌자산 전체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당좌자산은 문제가 없고요. 당좌자산 과세계산도 말이 안 되고요. 유동부채 과소계산. 네, 요게 맞겠네요. 자, 선수금, 뭐 매입채무, 뭐 예수금, 가수금 등등등 다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과소. 정답은 3번이고요.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산된다? 아니죠.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과대계산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한국상사의 2023년 1월 1일, 즉 기초자본금은 5천만원, 발행주식수는 만주고 한 주당 액면금액은 5천원이다. 자, 자본금의 정의 자체가 액면금액 같은 뜻이에요. 항상. 근데 10월 1일날 주당 6천원에 2천주를 유상 증사하였을 경우 2023년 기말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간단히 써보자면, 자, 기초자본금은 5천만원이었어. 중간에 증자했죠. 해가지고 기말자본금이 되는 건데, 자, 증자를 했는데, 자, 6천원에 곱하기, 자, 2천주를 했기 때문에, 자, 1200만원 되겠죠? 자본금 증가는? 아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자, 자본금이 정의는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액.
그래서 이건 돈 6,000원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발행가액 6,000원 받았다는 뜻이지 액면가액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액면가액인 5,000원이 자본금이 정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5,0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1,200이 아니라 1,000만원만 늘어나요.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결과적으로 6천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답은 3번. 됐죠? 됐고, 자, 9번부터는 원가 회계 되겠습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불량부정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 공장의 전기요금. 네, 요게 딱 맞아요. 영업용 사무실. 자, 이건 800번대 판관비가 되겠죠? 마케팅부의 교육연수비. 마케팅부 역시 판관비고요. 기계 공장, 생산 공장 기계 자체 처분 손실. 이게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500번대 제조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종종 나와요 이거. 정답은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도 너무 쉬운 문제. 보조부문 상황하는 요소를 겁나 고려하여 보조부문과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겁나 배분하고자 함으로써 보조부문 간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전부 고려하는 거는 정답 3번이죠. 상호배우법. 아주 쉬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11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공식 절대 외우지 마세요. 티계정으로 끝나요. 티계정으로. 전부 다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랑 기말 재고가 다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기초 밑에는 원재료가 매입된 금액을 쓰면 되고요. 여기는 투입된 거. 자, 원재료가 투입되면 어디를 투입돼요? 자, DM은 다이렉트 머티리얼 해서 직접 재료비예요. 직접 재료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가 다 투입이 돼서 제공품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얘네 세 개를 묶어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자, 만들다 보면은 제공품이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완성된 거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자, 완성된 부분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나가서 제품 창고로 들어가게 되죠. 입고라고 할까요? 입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자, 제품 매출원가라고 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야 의미가 있지, 그니까 공식 암기 달달해가지고 뭐 시험 합격하면 의미가 있어요? 실무에서 써먹지도 못해요. 다 까먹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초 원재료 여기다가 그냥 금액만 쓰자. 120만원. 기초 제공품은 20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90만원. 자, 여기가 90만원.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글씨 다 써서 그렇지, 그냥 T자만 3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말 제공품은 30만원. 여기가 30만원. 자, 기말 원재료 85만원. 여기가 원재료가 85만원. 기초 제품이 40만원. 자, 기말 제품이 50만원. 직접 농업비가 50만원. 다이렉트 레이버가 50만원. 자, 이 상황에서 단기 직접 재료비를 물어봤죠. 자, 대체평균의 원리를 적용할 건데, 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딱 보이네요. 원재료 계정에 차변을 구할 수 있겠네. 자, 합계는 210만원이 되겠죠. 대체평균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대비한 합계도 210만원이에요. 이 합계 금액에서 기말재고 85만원을 패 죽이면은, 자, 투입된 게 125만원인 거라서는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야, 써놨는데 다 필요 없었죠.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티계정을 그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려봐야 나중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거 티계정으로 그리는 거 아시는 분들은 여기 안 지워져가지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자, 다음은 12번 문제. 쉽게 성질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재관자 원가를 배부한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제조시설 넘버1에 여기 제조건조비, 제조건조비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공장 전체 발생한 원가라 그래서 요거는 총액이죠, 총액. 지금 제조시설 넘버1하고 요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넘버2도 있을 수 있고 넘버3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전체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나눠주고 넘버 2가 있다면 거기다 나눠주고 넘버 3 뭐 이렇게 쭉 나눠줘야 돼요. 바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죠. 실제 개별. 자, 배분 기준이 중요하다더라.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직접비라고 하죠. 그래서 공장 전체에서 발생된 총 직접비는 100만원인데 이번 넘버 1에서 발생한 금액이 55만원. 자, 그럼 어떻게 나눠준다? 자, 제조간접비 50만원 곱하기 총분의 해당 작업. 뭐 배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100만원 총분의 해당 작업은 55만원. 쭉! 네, 그러면 계산하시면 27만 5천원이 나고요. 정답은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겁나 쉽군. 자, 다음 중 부가치세포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맞아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폐업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와 뭐죠? 간수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쳐 라고 치자는 게 간수죠. 공급한 게 아닌데 공급했다고 쳐. 세금 내. 그래서 언제까지 세금 내요?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이나 확정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폐업했어?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세금 내 라고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 간이과세제로 변경되는 경우, 좀 매출이 좀 줄고 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간이과세제로 변경된다. 그때 변경되는 해 간이과세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맞아요. 간이과세제가 되려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자, 지금 2023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2024년이라고 치자. 직전 연도인 2023년도에 공급 대가를 알아야 돼요. 1년 동안에. 이게 8천만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총 1년치는 이렇게 1월 25일 돼야 할 수 있죠. 신고납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 그래서 야, 너 일단 그러면은 계속 가. 그래서 일반 과세제로 상반기까지는 가능해요. 상반기까지 일반.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없어요. 1월 25일 가보니까 나 간이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과세기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에 일반 가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로 아시겠죠?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7월부터 가요. 여기서부터 간이과세가 겁나 시작되는 것이다. 다 맞는데 4번 틀렸어요. 간이가 일반으로 간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 간이었어요. 1년간 공급대가 8천만원이 안 됐어요. 미달했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는 넘는 상황이죠. 이제 일반으로 가야 되는데 1월 1일날 역시 알 수 있다 없다? 1월 1일날은 모르죠. 간이과세제도 요 1년치를 다 더해가지고 다음 연도 1월 25일날 세금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1월 1일날 스타트할 때 뭘로 스타트할 거냐? 일단 간이로 스타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1년치 공급될 거를 1월 25일에 가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너 상반기는 간이로 가고 하반기부터 일반으로 가.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 때는 변경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제로서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7월부터는 일반 가셔야 돼요. 쭉!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4번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급연을 보자마자 틀렸죠? 작성연월이죠.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하는 자는 중요하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 또는 명칭까지 들어가줘야 되고요. 공급하는 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해야 되고 마지막 공급연월이 아니라 작성연월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부가치 세법에 따른 제어용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급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별표 원래 5개짜리요. 겁나 오지게 출제되니까. 자,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할 때이다. 맞아요.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가 아니죠. 고객이 금강제어라면 금강제어 상품권을 가져와서 구두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사갈 때, 그때가 공급식이지, 상품권 팔 때는 이건 선수금이에요. 매출이 아닌 것이죠. 2번이 틀렸어요. 장기 할부 판매 혹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죠. 맞고, 내공물품 외구를 반출하는 거 직수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직수출은 선적이에요. 그래서 선적하는 데가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쭉! 자, 이 정도 난이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이 틀리면 한 2문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혹시 이 회차가 만약에 어려우셨다면은 그 중요한 부분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 강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친구들 안녕.